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기입니다. 오늘은 제너럴 밀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기업 연구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볼까요? Translate 코리안으로 바꿔주고요. 제너럴 밀즈 1898년 이후 중단 없는 배당금. 굉장히 오랜 시간 배당금을 준 회사인 것 같네요. 기업 배당 안정성 평가 점수는 69점입니다. 안전하다고 하고요. 2019년 10월 23일 확인됐다고 합니다. 좀 오래됐네요. 그 제너럴 밀즈가 지난번에 영상 기록 남긴 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괜찮은 주식이었던 것 같고요. 제너럴 밀즈는 1866년에 설립되어 당시 재분소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장난감, 의류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한 후 1995년에 소비식품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현재 제너럴 밀즈는 포장된 식사, 시리얼, 스낵, 제빵 제품, 요구르트 등의 다양한 조합을 판매합니다. 총 판매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카테고리는 없으며 그 얘기는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제너럴 밀즈는 또한 미국에서 가장 큰 유기농 포장식품 생산업체 중 하나입니다. 판매의 5% 이상이 천연 및 유기농 제품에서 발생합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브랜드는 치리오스, 베티 크로커, 요플렛. 이 요플렛은 들어봤네요. 근데 다른 건 발음이 좀 어렵네요. 필스버리, 네이처밸리, 올드 엘파소 및 하겐다즈. 하겐다즈 들어보고요. 각 브랜드는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입니다. 지금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식품들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2018년에 80억 달러의 블루 버팔로를 인수하여 프리미엄 애완동물 사료에 큰 힘을 쏟았습니다. 애완동물 시장은 지난 회계 연도 회사 전체 매출의 8%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애완동물이 갈수록 사람들이 애완견이나 어떤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져가고 거기에 맞춰서 또 비즈니스 모델을 좀 다양화를 잘 한 것 같네요. 제너럴 밀즈는 주로 월마트와 같은 대형 소매업체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작년에 회사 매출의 79%는 미국에서 이루어졌지만 회사는 더 많은 지리적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장기 성장 잠재력이 강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회사 매출의 10%를 차지합니다. 제너럴 밀즈와 그 전임자들은 150년 이상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죠. 스타트업 식품 브랜드와 비교할 때 제너럴 밀즈는 규모, 오랜 유통관계, 확고한 브랜드 및 수십 년간의 마케팅 지출로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점 덕분에 회사는 1898년 이후 중단 없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소비자 제품에서 마케팅 및 제품 혁신은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제너럴 밀즈는 마케팅 캠페인에서 소규모 플레이어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제품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고를 많이 했나 보네요. 예를 들어 2019년 회계 연도에 회사는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광고 및 미디어에 6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제너럴 밀즈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마케팅에 투자한 총 금액을 합산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식품회사가 소비자를 덜 익숙한 브랜드로 끌어들이는 데 직면하는 도전에 대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출은 제너럴 밀즈의 제품이 미국 가구의 95% 이상에 도달하고 강력한 시장 점유율 위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 가구의 95% 이상이 제너럴 밀즈 제품을 쓴다고 하네요. 다양한 식품군이 있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미국인이 제너럴 밀즈의 제품을 사용하는군요. 대부분의 회사 브랜드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1위 또는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브랜드는 수년 동안 탄력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먹을 수 있는 시리얼에서 제너럴 밀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상위 5개 브랜드 중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트에서 회사의 18% 시장 점유율은 마찬가지로 매장 진열대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제공합니다. 네, 요거트는 그렇죠. 저희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회사의 핵심 브랜드 중 상당수는 수십 년 동안 선반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치리오스와 네이처밸리는 각각 1941년과 197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소매업체는 제너럴 밀즈의 제품이 잘 팔리는 한 새로운 경쟁업체의 제품을 시험해볼 인센티브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읽다 보면 단어가 이상한 것들이 있네요. 저 위에서도 수십 년 동안 선반에 있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선 읽어볼게요. 저가 이해를 못했어도 듣는 분들이 혹시 또 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닐슨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출시되는 소비재의 85%가 2년 이내 실패할 것이므로 소매업체가 주류 브랜드를 대체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신제품의 높은 실패율을 감안할 때 제너럴 밀즈의 기존 성공적인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어떤 식품 브랜드가 실패율이 높군요. 새로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인가 봅니다. 회사의 제품 다각화와 재무 건전성 덕분에 주도권을 유지하고 실험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너럴 밀즈가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매년 2억 2,500만 달러 이상을 R&D에 투자할 수 있는 사치를 가진 경쟁자는 거의 없습니다. 꽤 많이 투자하네요, R&D에. 그래서 이걸 사치라고 표현하네요. 제너럴 밀즈는 또한 작년 매출의 20%에 불과한 회사의 최고 매출 부분인 스낵으로 제품 범주별로 잘 다각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취향이 예기치 않게 바뀌면서 회사는 다소 해지됩니다. 한 범주가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R&D 및 마케팅 투자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범주가 제너럴 밀즈의 강점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품 범주별로 잘 다각화되어 있어서 한쪽이 잘 안 돼도 다른 쪽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잘 분산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다양한 제품 제공으로 회사가 다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더 많은 소비자가 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함에 따라 제너럴 밀즈의 성장은 둔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너럴 밀즈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진출하거나 제품 포트폴리오의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소하는 비즈니스를 매각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유통 채널을 활용하여 트렌드 브랜드를 확보하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프리미엄 애완동물 사료 시장의 리더인 블루 버팔로를 인수하는 데 8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전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레리 라이트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은 아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보다 애완동물을 먹이는데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쵸? 어떤 방향은 그래도 살짝 괜찮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애완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죠. 아이들이 줄어들고 애완견은 늘어나고 이 회사의 선도적인 시장 점유율, 확고한 브랜드, 대규모 마케팅 및 R&D 예산, 오랜 유통관계, 제품 다각화는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 약간의 성장 압력에 직면하더라도 견고한 해자를 만듭니다. 성장은 제너럴 밀즈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회사의 매출은 2014년 최고치보다 약 6% 낮습니다. 회사 문제의 핵심은 레거시 제품 라인이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의 압력에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히 미국식 아침 시리얼은 예전만큼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턴어라운드 설계를 돕기 위해 이 회사는 2017년에 제프 하메닝을 새 CEO로 임명했습니다.
하메닝은 20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COO를 역임했습니다. 하메닝 하에서 제너럴 밀즈는 2018년에 블루 버팔로를 인수했습니다. 대부분 부채로 자금을 조달한 이 인수로 인해 회사의 순부채 대 에비타 비율은 2017년 회사의 3.0 레버리지 비율보다 훨씬 높은 4.9로 올랐습니다. 그 결과 경영진은 회사의 대차 대조표와 신용 등급을 보호하기 위해 배당금을 동결하고 부채 감소를 우선시했습니다. 빚이 늘어서 배당금을 동결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배당 컷이 아니라 동결 정도면 봐줄만 하죠. 회사가 대차 대조표를 복원하고 턴어라운드 계획으로 성공을 거두면 장기적으로 한 자릿수 중반 수익과 배당금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너럴 밀즈의 성장 노력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한 현실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음식에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글루텐, 탄수화물 및 인공 성분보다 단백질, 섬유질 및 통곡물을 더 많이 포함하는 자연스럽고 건강하며 신선한 식품을 원합니다. 전자상거래의 부상과 함께 건강식품 트렌드는 새로운 식품 회사가 더 건강한 브랜드를 출시하고 포장식품이 누리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까지 대부분의 대형 포장식품 제조업체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여 최고의 과제에 대응했습니다. 경영진은 제너럴 밀즈가 브랜드 인식과 제품 혁신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사례에서 너무 많이 삭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와 경영진의 의심스러운 결정 외에도 식량 가격 하락은 성장을 저해합니다. 타겟과 월마트는 최근 몇 년 동안 가파른 가격 인하를 발표했으며 아마존이 홀푸드를 인수하면서 환경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특히 전자상 거래로 인해서 더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도 음식을 먹을 때 이미 알던 브랜드는 왠지 모르게 더 믿음이 가고 그래도 안전하겠지 하고 먹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회사의 매출 성장은 부드러운 음식료가 아니죠. 식음료, 소매 환경, 더 건강한 식품으로의 지속적인 전환, 경영진의 과도한 비용 절감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실망스러웠습니다. 회사의 CEO는 수익성 있는 장기 매출 성장을 되찾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중 어느 것도 하룻밤 사이에 해결이 되진 않지만 제너럴 밀즈의 확장되고 관련성이 더 높은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생존하고 결국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네요. 포장식품 산업이 계속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함에 따라 제너럴 밀즈가 직면한 매출 성장 과제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너럴 밀즈는 특히 새로운 CEO의 리더십 아래에서 장기적으로 소비자와의 관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너럴 밀즈의 마케팅 예산, R&D 투자, 선방 공간, 유통관계, 제품 다양성 및 강력한 브랜드는 비즈니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신 소비자 동향을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제너럴 밀즈는 결실을 맺는데 시간이 걸리는 단연간의 전환 중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계속 읽겠습니다. 배당금은 계속 안전해 보이지만 주식을 고려하는 투자자는 인내심을 갖고 특히 회사의 다소 높은 레버리지를 고려할 때 수익성 있는 성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영진의 능력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네, 경영진이 잘 운영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배당 관련된 이제 중요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티커는 GIS고요. 컨슈머 스테이플스니까 필수 소비재 섹터에 들어가고 패키지드 푸드스 앤 미츠네요. 음식이나 육류, 고기들, 포장된 음식이나 고기들, 가공된 음식이나 고기에 대한 산업 분야이고요. 제너럴 밀즈. 디비든 1, 배당률은 3.25%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 안정성 평가 점수는 69점으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69점이면 괜찮죠. 그리고 디비든 그로스는
아쉽네요. 배당금은 작년에 인상된 게 없고요. 하지만 인상이 안 됐다 뿐이지 배당은 계속 준 걸로 보여지네요. 프라이스는 62불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가총액은 38조 정도 되고 베타는 굉장히 낮네요. 이게 변화가 되게 안정적인 주식인가 봅니다. 변동성인데요. 변동성이 지금 1보다 훨씬 낮죠. 0.44니까 very low네요.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고요. 이 부분은 예전에 얘기했던 샘플 포트폴리오에서 이 제너럴 밀즈가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요. 배당 안정성 평가 점수가 10월 8일 2020년 10월 8일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이 69점이라는 점수가 또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재확인이 됐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살펴본 어떤 가장 최근의 기업 연구 자료를 본 게 이 내용이었고요. 배당 관련 중요 지표들을 여기 있네요. 페어 레이티오, 배당 성향은 현재 51%로 필수 소비재 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낮을수록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forward payout rate는 57%로 여전히 낮군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EBITDA to 뭐라고 하죠? 부채, EBITDA에 따른 부채 비율은 3.34로 그래도 필수 소비재 중에서는 낮은 편이라고 하네요. 아까 좀 전에 기업 연구자료 읽을 때는 부채가 되게 높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자본의 캐피탈에 대한 부채 비율은 57%로 약간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디비던드 스트릭 배당의 역사는 30년 이상 배당을 줄이지 않고 계속 지급해 왔고요. 굉장히 튼튼한 회사긴 하네요.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는 회사입니다. 지금 금융위기 때도 2007년에서 9년 금융위기 때도 배당금을 늘려줬다고 하네요. 디비든 그로스 배당금 성장률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성장한 게 없었고요. 작년에 좀 어려웠나 봅니다. 부채가 높아져서 배당금 성장을 인크리지 안 한 것 같고요. 컷은 아니고 배당은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줬고요. 지난 5년 동안 3%, 20년 동안 7% 천천히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네요.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올렸기 때문에 배당 성장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긴 좀 무리가 있죠. 보면 consecutive increase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온 게 작년에 못 올렸기 때문에 빵년이네요. 0년도네요.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요. 아쉽게도 꾸준히 올린 배당의 역사는 지금 0이지만 그래도 한 번도 배당을 줄이지 않고 계속 준 걸로는 30년 이상 주어졌습니다. 이거면 굉장히 충분하죠. 30년 이상 배당을 줄인 적이 없기 때문에 배당 컷도 없고 줄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시기도 무사히 배당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기별로 배당금을 주고요. 이 회사는 2월, 5월, 8월, 11월에 배당금을 주네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IS가 지난 5년간 어떤 배당금 평균이 3.51이었는데 지금 현재 3.25네요. 지금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 GIS가 예전 재무 정보 살폈을 때 코로나 때 이 필수 소비재 쪽이 오히려 올랐어요. 특히 식품 쪽이. 그래가지고 배당률이 지금 오히려 좀 떨어졌고요. 하지만 주가가 주식 성장하는 뭐라고 했죠? 차익은 남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차익보다 배당금 많이 주는 걸 좋아하는데 배당금이 좀 줄더라도 차익이 올라간다면 차익에서 또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고요. PER 같은 경우는 5년 평균 16이었고 이번에 17이었고요. 그래서 평가를 살펴보면 fairly priced if you believe its health and long-term prospects and so. 오랜 기간 동안 튼튼한 회사라고 볼 것 같으면은 지금 괜찮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적정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로 마무리 집니다. 그럼 우리 모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